민호야, 나 심장 검진 받고 내려가면 하루는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희 집에 하루만 묵어도 되니? 전화를 바꿔받은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그날 저희 엄마가 오세요. 좁아서 셋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다음에 미리 말씀 주셨으면 조정했을 텐데. 왜 같이 보면 안 되는 거니? 저번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마침 잘 됐네. 어머님은 예전부터 눈치가 참 없으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처 숙소 많은데 왜 굳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려 하시는 거예요? 숙소는 어떤 숙소가 있다고 그러니? 근처 모텔 많잖아요. 어머님도 편하게 혼자서 쉬고 싶지 않으세요? 괜히 오셔서 며느리 눈치 보지 마시고요, 호호. 그 말에 순자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몇 번이나 그들에게 집을 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손주를 돌봐주었는데 정작 자신은 하룻밤도 재워주지 않겠다는 말에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들이 속초 올 땐 내 집을 별장처럼 쓰더니 내가 가면 하룻밤도 안 재워주는구나. 자기 입속만 챙기는 자식놈들 하나 쓸모없구나.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이순자 씨와 그녀의 아들 강민호, 며느리 윤서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초 시외 바닷가 언덕 위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순자 씨는 또 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 꿈이구나. 이순자 씨는 식은땀을 닦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난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의 검은 윤곽이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탁상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그녀의 시선을 잡아끌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추석입니다. 이순자 씨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명절. 그 단어는 이제 그녀에게 기쁨보다는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핑계를 대려나? 이순자 씨는 쓰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있는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몇 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녀는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 당시 60을 넘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니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한 바다보쌈은 이제 속초에서 명실상부한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3호점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살면 되지 안 그래요? 라는 질문에 순자 씨는 늘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직도 그녀는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매달 용돈을 보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돈을 모으기 위해 그녀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참으며 매일 주방에 섰습니다. 아침 8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이번 추석에 내려갈 건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뭔가 눈치를 보는 듯한 톤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언제 오는데 그래? 아, 그게. 이번에도 서연이 친정 먼저 들렀다가 갈 것 같아요.
명절 둘째 날 오후에나 도착할 것 같은데? 매년 반복되는 대화였습니다. 항상 며느리의 친정이 먼저였고 자신은 항상 후순이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오거라. 짧게 대답한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가슴속에선 쓰라린 아픔이 번져갔습니다. 명절에 아들 내외를 맞이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저희는 잠만 자고 조금 돌아다니려고요. 손주는 부탁드릴게요. 라는 며느리의 말과 함께 둘은 손을 잡고 나가버립니다. 순자 씨에게 남는 것은 돌봐야 할 5살 손주와 어질러진 집뿐이었습니다. 71세의 나이로 하루 종일 활발한 아이를 따라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이미 여러 번 수술을 했고 무릎 역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만큼은 행복했으니까요. 문제는 아들 내외가 귀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술에 취해 돌아온 그들은 어머님, 해물보쌈 남은 거 없나요? 없으면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번부터 어머니 해물보쌈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새벽 2시에 해물보쌈을 찾는다고.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에이, 어머니도 참 저희 조금만 더 먹고 잘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술상을 치우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명절 내내 아들 내외는 점심도 저녁도 어머니와 따로 먹었습니다. 손주는 맡겨놓고 둘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밥을 먹는 건 기껏해야 숙취로 힘들어하는 아침에 엄마, 북엇국 좀 끓여줘. 라고 부탁할 때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뒤적였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위장약. 그녀의 하루는 온갖 약으로 시작해 약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랑도 좀 시간 보내면 안 될까? 명절마다 이렇게 와서 밖에서만 시간 보내니까 엄마는 좀 서운해. 순간 아들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근데 서연이가 1년 내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다가 이렇게 속초 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쉬는 거니까 이해해줘요. 다음에는 꼭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낼게요. 하지만 매년 같은 시기였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지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순자 씨의 집에 또 한 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번에 지수랑 처가 식구들이랑 속초로 여행을 오기로 했거든요. 혹시 며칠만 엄마 집에서 묵어도 될까요? 사돈댁 식구들이랑 같이 오는 거야? 다 같이 자려면 불편할 텐데. 지수가 장모님한테 먼저 엄마 집에서 자도 된다고 얘기해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기가 제 입장이 좀 그래요. 그냥 잘 공간만 있으면 돼요. 불편하게 안 할게요. 아들 며느리는 자신에게 먼저 상의도 없이 이미 사돈 식구들에게 여기서 자도 된다고 약속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거절하면 자신이 인심 없는 시어머니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래.
언제 온다고? 이번 주말이요. 금요일 저녁에 도착할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묵고 월요일 아침에 출발할게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가올 며칠간의 고역을 생각하며 걱정만 가득했죠. 예상대로 처가 식구들을 포함해 총 6명이 순자 씨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도착한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집은 순식간에 사람들과 가방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 씨는 미리 준비해둔 간식과 차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날부터 순자 씨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나가서 식사 좀 하고 올게요. 그들은 단체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돈 식구들이라 함께 먹을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같이 갈까? 어디서 먹으려고?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서연이 잠시 당황하더니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게. 4명만 예약했는데 어떡하죠? 다음에 같이 가요. 뭐? 4명만 예약했다고? 그게 어머니는 일 나가실 줄 알고 같이 못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럼 그 전에 한번 물어보지 그랬니? 나는 당연히 같이 식사할 줄 알았는데. 이거 곤란하게 됐네요. 그래, 알겠다. 그럼 식사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순자 씨는 또다시 홀로 집에 남겨졌습니다. 넓은 집이 갑자기 너무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TV를 켰지만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사돈 식구들은 해수욕장과 회센터를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순자 씨는 그들이 찍은 단체 사진을 단체 채팅방을 통해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모님, 이 회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와야겠어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와 사진을 보며 순자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돈은 서로 챙기면서 자신은 그저 숙소 제공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가 초대받은 유일한 자리는 그들이 술에 취해 돌아온 밤 11시경 마른 오징어를 뜯으며 버린 술자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이거 좀 드세요. 술에 취한 며느리가 오징어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순자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받았지만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그 술상을 치우는 것도 순자 씨의 몫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이순자 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돈 가족들과 아들 내외는 늦잠을 자다가 겨우 일어나 숙취에 시달리며 북어국만 찾았습니다. 사돈, 이 북엇국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 뭐예요? 그쵸? 숙취가 싹 내려간다니까요? 엄마,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어머니한테 북어국 해달라 해요. 다음에 북엇국 먹으러 또 와도 되겠어요, 호호. 사돈 어른이 물었지만 순자 씨는 그저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민호가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좀 불편했죠? 그래도 며칠만 참아줘요. 장인 장모님도 엄마 집 너무 좋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이왕 멀리까지 오신 거 우리가 손님 대접해드려야죠.
으이구, 말은 잘한다. 손님 대접은 나만 하니? 순자 씨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떠났고 순자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크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정기 검진을 위해 서울에 올라갈 일이 생겼습니다. 심장에 약간의 이상이 발견되어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당일에 오가기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검사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요. 순자 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집에 하룻밤 묵기를 부탁했습니다. 민호야, 나 심장 검진 받고 내려오려면 하루는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희 집에 하루만 묵어도 되니? 전화를 바꿔받은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빠르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그날 저희 엄마가 오세요. 좁아서 셋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다음에 미리 말씀 주셨으면 조정했을 텐데. 사돈 식구들이 속초에 올 때는 6명이 와도 괜찮았는데 자신 한 명이 서울에 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요. 황당했습니다. 왜 같이 보면 안 되는 거니?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처 숙소 많은데 왜 굳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려 하시는 거예요? 숙소는 어떤 숙소가 있다고 그러니? 모텔 많잖아요? 어머님도 편하게 혼자서 쉬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에 순자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몇 번이나 그들에게 집을 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손주를 돌봐주었는데 정작 자신은 하룻밤도 재워주지 않겠다는 말에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날 밤 서울 시내 낯선 모텔 방. 이순자 씨는 컵라면을 불려 먹으며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가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검진을 마치고 아들 내외의 거절로 이렇게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현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지들이 속초 올 땐 내 집을 별장처럼 쓰더니 내가 가면 하룻밤도 안 재워주는구나.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보다 속초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지수랑 둘이 휴가 받았는데 좀 쉬러 내려갈게.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려와라.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순자 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아들에게 알려준 번호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번호로 말이죠. 당일 오후가 되자 아들 내외가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오리움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2번, 3번.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야? 이거 왜 비밀번호가 안 되지? 민호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순자 씨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굽히고 참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왜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우리 오는 거 아셨잖아요. 서연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짐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 보니까 숙소 안 잡았구나. 에이, 당연히 어머니 집에서 자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근처에 숙소 많은데 왜 굳이 우리 집에서 자려고 하니?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민호는 당황해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그런 말 한 건 좀 예민했을 때고. 그냥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서울에서 내가 하루 자고 간다니까? 너희 엄마 온다. 좁다. 예약 안 했다. 핑계가 100가지더라. 그런데 너희 둘이 바닷바람 쐬고 싶으니까 내 집은 아무 때나 되는 거니? 너희한텐 이 집이 쉼터였겠지. 근데 나한텐 매번 너네가 올 때마다 상처 주는 그런 공간이었어.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그냥 잠깐 쉬러 온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 말 서울에서 모텔에서 컵라면 먹던 밤에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나한텐 집이 있어도 잠잘 곳이 없었거든. 됐어요. 그냥 나갈게요. 다 늙어서 어른답지 못하게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세상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길바닥에 내쫓아요? 저희는 어머니 보려고 속초까지 내려왔는데. 말은 바로 하자. 너네가 나보러 속초까지 왔니? 휴양하러 왔지? 그리고 너 말대로 세상 어떤 자식이 부모를 모텔에서 재우니? 너희는 그냥 내 진심도 내 마음도 내 노고도 당연하게 소비만 해온 사람들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엄마, 진정하세요. 쪽팔리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유치해지셨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저희 보내시면 저는 서연이한테 쪽팔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민호야, 너는 너 쪽팔린 것만 생각하지. 너네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되짚어봐라. 엄마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다. 나도 이제는 너네들 받아줄 여력이 없어.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어쩔 수 없이 근처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문을 닫고 홀로 남은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진심을 마침내 말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단단히 화가 났는지 그 사건 이후부터는 순자 씨가 연락을 해도 전화도 문자도 안 받았습니다. 이놈 자식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식 노릇 안 하는 놈에게는 나도 부모 노릇 안 할 거다. 결국 순자 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증여계약서를 정교하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망 시 상가 세 채의 전부 지역복지재단에 증여. 보유 예금은 요양보호사 지원기금으로 기부. 아들 민호에게는 현금 1천만 원만 상속. 자녀 부동산 세금 및 정리 비용은 복지단체에서 부담. 공증은 받지 않아서 아직 효력은 없었지만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그 계약서 사본을 봉투에 넣어 택배로 아들 집에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택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보낸 봉투가 있었고 봉투를 뜯자 증여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가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옆에서 며느리도 내용을 확인하더니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니, 이게 진짜야? 전부 복지재단에 준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심이세요? 전화를 받은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식 같지도 않은 너네한테 주는 것보다 사회에 기부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구나.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번에도 너네 행동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는구나. 정말 저대로 진행하시면 저희 엄마 얼굴 안 볼 줄 아세요. 차라리 잘 됐구나. 내가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일을 저질렀겠니? 아들 민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약서를 다시 읽으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정말 다 기부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겠으니까 말 걸지 마.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있을 거야? 이게 내 잘못이야. 이게 다 너네 가족 챙기느라고 생긴 일 아니야? 일단 지금 엄마 뵈러 가야겠어. 가서 어쩌게 뭐 하려고. 가서 무릎을 꿇든지 해서 용서를 빌어야 할 거 아니야? 그날 밤 아들 민호는 그렇게 바로 속초행 차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도 잠시 고민하더니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자 씨가 가게 문을 열려고 할 때 문 앞에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요. 지수 눈치만 보느라 엄마 마음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증여계약서 취소해주세요.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넌 왜 아무 말이 없니? 잘못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렇게 말한 서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사과인지 단지 재산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순자 씨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오거라. 가게 안으로 들어온 세 사람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직 개점 전이라 손님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희에게 뭐였니? 저희는 엄마를 필요할 때만 찾고 다 준비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 모든 걸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니까. 그게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이제 알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재산보다 존중받고 싶었다.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을 뿐이야. 말로만 하는 약속은 이제 지겹다. 행동으로 보여주렴. 그날 이후 민호와 서연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매주 전화를 걸어 순자 씨의 안부를 물었고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속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손주를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순자 씨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친정과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였고, 순자 씨가 서울에 올라올 때는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소파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순자 씨는 공증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가 1호점은 지역복지재단에 기부. 상가 2호점과 3호점 그리고 모든 예금은 아들 내외에게 상속. 단 그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할 것. 공증인이 도장을 찍으며 물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넣어드릴까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니까요. 따뜻한 봄날, 순자 씨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서연 그리고 손주는 집안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속초에 내려올 때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탁을 차리고 함께 청소했습니다. 엄마, 식사 준비됐어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이 웃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쌈은 어머님이 제일 잘 만드시니까 저희가 감히 도전은 못했어요. 대신 다른 반찬들은 저희가 준비했어요. 서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식사를 하며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결국 재산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심이 그들에게 닿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듯이 순자 씨의 마음에도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관계란 것이 바다처럼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순자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하는 행동들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일지, 아니면 단순히 증여계약서 때문이라서 그러는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비에 홀딱 젖은 어머니를 보고도 문을 안 열어주고 집에 없는 척을 하다니?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거짓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아기도 아프고 나도 몸 안 좋았어. 어머님도 그냥 찜질방에서 하루 정도 주무실 수 있잖아.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나를 궁지에 몰아야겠어? 체리나, 정말 실망이야. 우리 엄마가 비 맞고 2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이거지? 막말로 당신 없을 때 내가 어머니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당신이 오면 됐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나도 그동안 당신이 우리 엄마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서 엄마 뵙고 싶을 때는 웬만하면 나 혼자 내려갔잖아. 그런데 몸 아프셔서 병원 때문에 서울 오신 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준다고? 말 잘했네. 당신도 내가 어머니 오시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꼭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해야 돼. 막말로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나는 솔직히 좀 불편해. 냄새나고 눈치 보이고 나도 피곤해. 그만하자. 나도 이제 너 눈치 보면서 못 살겠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김명자 씨입니다.
올해 65세의 김명자 씨는 남편 없이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아들 도윤이었죠. 우리 도윤이만 잘 되면 된다. 이 한마디가 김명자 씨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20대 초반 김명자 씨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가위 2자루로 미용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도 건너뛰며 버텨야 했던 고단한 세월이었죠. 남편은 도윤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떠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녀를 향한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집은 남자 없이 애를 키운다더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김명자 씨는 그저 애써 무시한 채 상처를 덮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도 단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죠. 김명자 씨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샴푸와 염색약에 담그는 탓에 손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지고 겨울이면 피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손으로 아들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엄마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넌 꼭 대학 가서 멋진 사람 될 거야. 그렇게 키운 아들 도윤은 정말 엄마의 기대대로 자랐습니다. 지방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서울로 올라가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었죠.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김명자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이별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용돈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는 거. 그게 효도야. 대학 시절 도윤은 방학 때마다 내려와 어머니의 미용실을 도왔습니다. 머리를 감기고 바닥을 쓸고 타월을 개는 일까지. 손님들은 멋진 대학생이 된 도윤을 보며 감탄했죠. 명자 씨, 아들 참 잘 키웠네. 효자네, 효자. 매번 도와주는 아들을 보자 여자 혼자 애 키운다며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은 그새 입을 싹 닫곤 부러워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서울에서 변호사가 되었고 김명자 씨는 여전히 안동의 작은 미용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명 로펌에 들어갔다는 소식, 승진했다는 소식, 그리고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김명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찾아온 낯선 불안감이었죠. 그래, 어떤 사람이니? 사진 좀 보내봐. 며느리 윤채리는 깔끔하고 고상한 서울 여자였습니다. 대학 교수의 딸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엘리트였죠. 처음 안동까지 인사하러 왔을 때 김명자 씨는 무려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연구해 밑반찬을 준비했죠. 도윤아, 채린이가 뭘 좋아하니? 엄마, 채린이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그 말에도 불구하고 김명자 씨는 시장을 3번이나 다녀와 최고급 재료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부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드디어 도윤이 채린을 데리고 집에 왔을 때 김명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죠. 며느리가 될 사람 앞에서 촌스러운 어머니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을까요?
어서 와, 체리나. 밥 먹고 가자. 김명자 씨가 손수 지은 밑반찬을 내밀자 체리는 미묘하게 코를 찡긋했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 하나에 김명자의 마음은 가시처럼 박혔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웃었죠. 우리 아들 행복하면 난 다 괜찮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슬쩍 건드리기만 했죠. 도유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지만 방 안의 감돈 냉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 씨는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체리나, 도윤아, 서로 이해하고 잘 살아야 한다. 그 말에 체리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죠. 빨리 가자. 결혼한 뒤로 도윤 부부에게 손주가 생겼고 김명자 씨는 시골에서 혼자 살면서 아들 부부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명절이 돼야 겨우 보는 며느리의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고 무언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한 번은 아들 집에서 아들이 출근했을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식 집에 있는 게 좌불안석인 어머니는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죠. 어머니, 오늘 저녁까지 계실 거죠? 그럼 저 외출 좀 하고 저녁에 돌아올게요. 왜 그러니? 내가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거니? 뭐, 그런 셈이죠. 제가 자리 비켜드릴게요. 아니다. 너네들 보러 온 건데 나 혼자 여기 덩그러니 있으니 차라리 집에 일찍 돌아갈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명자 씨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마음에 그저 자신의 상처를 꾹꾹 눌러 담았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명자 씨의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무렵 머리를 감기던 중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무릎이 접히지 않고 쌀 씻던 바가지도 손에서 자꾸 떨어졌죠. 동네 병원에서는 척추협착증, 신경압박 관절염. 무엇보다 이제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아프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아프다고 아들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고, 병원비가 얼마나 들려나. 괜히 아들한테 짐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김명자 씨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죠. 큰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받으려면 서울에 가야 했고 그러면 아들 집에 하룻밤은 묵어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도윤의 밝은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엄마, 웬일이세요? 도윤아, 엄마가 서울 좀 가야겠어. 병원 좀 다녀보려고. 진작 말하시지 그러셨어요. 걱정되게. 얼른 올라오세요. 이왕 오시는 김에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채린이한테도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명자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리 말해놨다. 는 말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방문을 반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몸의 통증도 잊을 수 있었죠. 그날 밤 명자 씨는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맨손으로 자식집 가는 게 눈치 보였던 명자 씨는 며느리가 좋아하던 마른 멸치와 반찬들, 손주 간식거리 그리고 하루 묵을 옷들을 챙기고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김명자 씨는 서울에서의 하룻밤을 상상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고 아들과 저녁을 함께하고
어쩌면 며느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서울행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명자 씨는 폭우가 내리는 날 오후 서울 센트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벽을 치듯 쏟아졌고 보따리는 비닐로 감쌌지만 그녀의 신발과 어깨는 이미 흠뻑 젖었죠. 아이고, 하필 날씨가. 바람이 불 때마다 우산은 뒤집힐 듯 흔들렸고 관절염으로 아픈 손가락은 우산 손잡이를 제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척추협착증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었고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명자 씨의 마음은 무거웠죠. 도윤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병원비 걱정도 걱정이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아들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야 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허리의 통증은 비가 올 때면 더 심해지는 터라 걷는 것조차 힘겨웠죠. 며느리에게 미리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지만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저녁에 뵈자고 애기했던 아들의 말이 떠올라 더 연락하길 망설였습니다. 바쁜데 방해하면 안 되지. 결국 김명자 씨는 우선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수첩을 들고 아들이 적어준 주소를 따라 버스를 갈아타고 겨우겨우 아들 도윤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하늘은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어두웠습니다.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던 탓에 비에 홀딱 젖으며 아파트 단지의 넓은 길을 따라 아들 집으로 향했죠. 101동 1502호. 드디어 건물을 찾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선 TV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고 거실 불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분명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명자 씨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아파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마에 붙었으며 한 손엔 보따리, 한 손엔 수첩을 쥔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문의 귀를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안에서는 분명 TV 소리와 함께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깜빡하고 말하지 않았나 싶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리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니? 작게 소리쳐 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폭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김명자 씨는 현관 앞에 2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이미 저려왔고 허리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비는 몸속까지 스며들었고 손가락 관절은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오늘 간다고 분명히 말해뒀었는데. 어디 나갔나? 2시간이 지나고 비 오는 게 조금 줄어들자 그녀는 돌아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서 있다가는 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휘청거렸고 보따리는 무거웠습니다. 물 먹은 신발은 발바닥을 짓눌렀고 각 걸음마다 찰벅 소리가 났죠.
아파트 단지를 나와 거리로 나오자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몇 번 안아본 동네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불빛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이라도 있으면 눈이 침침해 간판을 제대로 읽기도 힘들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찜질방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골목 구석에서 찜질방을 발견했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식어 있었습니다. 찜질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지만 마음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많이 젖으셨네요. 수건 여기 있어요. 직원이 건넨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김명자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서 받는 작은 친절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구석방 따뜻한 온돌 위에 조심히 누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각 퇴근한 아들 도윤은 현관문을 열며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엄마 오신다고 하셨는데? 거실을 둘러보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더라. 괜히 귀찮게 할까봐 찜질방 왔다. 아들 도윤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상하다. 채린이가 약속도 없었고 포구 와서 어디 나가진 않았을 건데? 그리고 어머니 온다고 제가 어제 말해뒀거든요. 전화를 끊고 이상하다 느낀 아들 도윤은 홈캠 저장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기 때문에 설치해둔 홈캠이었습니다. 영상을 되감아 보다가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어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인터폰 화면을 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며느리 채린이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 장면을 보고도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 거실 불이 켜져 있고 TV도 켜져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채리는 실내를 걸어다니며 TV 소리를 줄이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자 씨가 되돌아가는 걸 확인하자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멈춰있던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그의 눈빛이 서서히 분노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감정을 다스리려 했지만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그는 곧바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빨리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찜질방으로 향하는 도윤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찜질방에 도착한 도윤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김명자 씨는 구석방에서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 도윤이 다가가자 명자 씨는 놀란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윤아. 웬일이야? 모시러 왔어요. 집에 가요, 엄마.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내려갈게. 덕분에 진료도 잘 받았으니. 그러나 아들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오늘은 제 집에서 주무셔야 해요. 불편해서 어떻게 여기서 자려고 하시는 거예요? 명자 씨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찜질방도 따뜻하고. 엄마, 알아요. 다 알아요. 도윤의 말에 명자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인지 물으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그녀의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요, 엄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렇게 밤 11시가 넘은 시각 김도윤은 찜질방에서 어머니를 직접 데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보고 있었고 김명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아.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 제가 괜찮지 않아요. 도윤의 단호한 말투에 김명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빗소리만이 둘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보따리를 안고 소파 한켠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이를 재운 뒤 TV를 보며 무덤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생각보다 늦게 오셨네요? 당신 언제 집 왔어? 아까는 전화도 안 받고. 아니, 나 잠깐 낮잠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안 오시길래 잠깐 친구 만나고 왔지. 그 사이 집에 온 며느리 채린의 말이 도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하는 며느리를 보자. 그 순간 아들 도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며느리 채린을 바라보다 단호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왔다가 너가 문을 안 열어줘서 찜질방 가신 거 내가 모셔왔어. 아까 너가 엄마 온 거 몰랐다고 말했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대답 잘해야 할 거야. 아까 말했잖아, 낮잠 자고 있었다고. 여보, 근데 무슨 일 있어? 무섭게 왜 이래? 그 말에 아들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홈캠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 맞고 젖은 어머니, 초인종 누르며 기다리는 모습.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거실을 가로질러가며 TV 소리를 줄이며 인터폰 화면을 보고도 그녀는 문을 열지 않는 모습. 비에 홀딱 젖은 어머니를 보고도 문을 안 열어주고 집에 없는 척을 하다니?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아기도 아프고 나도 몸 안 좋았어. 어머님도 그냥 찜질방에서 하루 정도 주무실 수 있잖아.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나를 궁지에 몰아야겠어? 방금 다 알고 있으면서 나를 떠본 거지. 지금 떠본 게 중요해? 당신 정말 실망이야. 우리 엄마가 비 맞고 2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고? 며느리 채리는 눈을 굴리더니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막말로 당신 없을 때 내가 어머니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당신이 오면 됐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나도 그동안 당신이 우리 엄마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서. 엄마 뵙고 싶을 때는 웬만하면 나 혼자 내려갔잖아. 그런데 몸 아프셔서 병원 때문에 서울 오신 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준다고. 말 잘했네. 당신도 내가 어머니 오시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꼭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해야 돼. 아들은 그동안 명절마다 어머니가 서울에 올 때마다 보였던 아내의 불편한 표정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나는 솔직히 좀 불편해. 냄새나고 눈치 보이고 나도 피곤해. 그 말에 아들 도윤은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매번 자주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하루 묵고 가시는 건데?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가족 아니야? 내가 너네 엄마한테 막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본 척한 거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못 본 척? 어머니가 인터폰 화면에 비치는데? 그래, 봤어? 근데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었어. 나도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들었다고. 아들 도유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소파 한켠에 앉아 아들 부부의 말다툼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도윤아, 며느라, 그만해라. 엄마는 정말 괜찮아. 찜질방도 따뜻하고. 하지만 아들 도유는 이미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미용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미용실 문을 열었던 그 헌신. 그리고 오늘 그 어머니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자신의 집 앞에서 2시간 동안 떨고 있었다는 사실. 엄마는 단 한 번도 나한테 기대지 않으셨어. 손 터지고 몸 망가져도 당신이랑 나 잘 되라고. 그 몸 하나로 버티신 분이야. 그런데 내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그 손 한 번 잡아봤냐? 우리 가족을 대체 뭘로 보는 거야? 당신 같으면 이렇게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 그래서 뭐?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애는 어쩌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말이 그의 마음 한켠을 찔렀습니다. 그들 사이엔 어린 아이가 있었고 그동안 나름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일은 그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며느리 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짜 그렇게까지?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더는 가족으로 못 살아. 하지만 채린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표정. 심지어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잠깐 서 있었다고 아들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신 거예요. 도윤은 그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엄마한테 지금 화내는 거야? 일렀다고? 기가 차네. 오히려 반대야.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우리 싸울까 봐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알아본 거지.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죄인이네. 미안해요. 어머님 이제 됐죠? 체리나, 내가 그동안 당신을 잘못 본 것 같다.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 며느리 채린은 경악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로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해? 당신 미쳤어?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이라고 표현하는 내 태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내 어머니가 2시간 동안 비 맞고 기다리는 걸 이런 일로 치부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알았다고.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그날 밤 채린은 아이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도윤은 어머니를 모시고 안방에서 잤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명자 씨는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신 때문에 생긴 갈등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일단 상황이 복잡하니까 조만간 제가 찾아뵐게요.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면리로
며느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 안 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이야. 좋게 이혼할래? 아니면 소송까지 갈래? 체리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집 마련해 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셔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미용실 있는 곳에서 살아야지. 미용실은 이제 그만하세요. 충분히 일하셨어요. 이제는 좀 쉬셔야 해요. 그리고 돈 잘 버는 아들 뒀다 뭐해요? 이럴 때 아들 덕도 보는 거죠. 명자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하기 힘든 나이였죠. 알았다. 도윤아. 근데 정말 이혼하는 거 맞아? 아들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어제 일은 그저 마지막 계기였을 뿐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채린이와의 관계는 틀어져 있었어요. 저도 엄마를 볼 때마다 와이프 눈치 보기도 싫고요. 명자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들 곁에서 그를 지지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처음에 아들이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도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감정의 흔들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본가로 돌아갔지만 이미 사돈어른도 사위의 분노에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엄마? 엄마는 제 편 들어주셔야죠. 앵간해야 네 편을 들지 기집애야. 빨리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변호사 사위 들어와서 좋았다 했는데 결국 이 꼴이 나는구나. 안사돈도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명문과 자부심이 강했던 그들에게 이혼은 큰 상처였지만 딸의 행동을 변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동안 도윤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왔기에 체리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 사이 도윤의 로펌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일에 더욱 몰두했고 그의 열정과 재능은 빛을 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모든 성공은 어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기사에 김명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읽으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는 아들의 제안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용실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점점 굳어가고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락했습니다. 아들이 구해준 아파트는 그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늑한 집이었죠. 아들은 매일 저녁 퇴근길에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식사했고 주말에는 그녀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김명자 씨는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아들 덕분에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고 아파트 단지 내 노인회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낮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 씨는 막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문 앞엔 이혼한 며느리 채린이 눈이 퉁퉁 부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땐 너무 몰랐어요. 도윤 씨 마음 이제 알겠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제 말은 절대로 안 듣더라고요. 제발요. 명자 씨는 문간에 선 채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린은 명자 씨의 침묵에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께 그런 대접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나 싶다니까요. 김명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도윤이한테 미안하면 그냥 멀리서 조용히 살거라. 채리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김명자 씨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겪을 또 다른 상처를 생각하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한 줄기 가을 햇살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걱정인 거면 도윤이가 잘 키울 거야. 우리 도윤이는 그런 아이니까. 채리는 절망적인 눈으로 김명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채리는 돌아섰고 김명자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아들의 아내였고 손주의 어머니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윤은 어머니에게 집 근처 일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새우장 좋아하셨죠? 그 집 예약했어요. 모시러 갈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오늘 날씨도 좋고 너랑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도윤은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명자 씨는 아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에서 평생 일하며 고생했던 자신의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지만 곧 행복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엄마가 더 고마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명자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 끝에 이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나날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바라왔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김명자 씨의 마음속에선 따스한 봄날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왔는데 간단한 거라도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어떨까? 어머님, 저 요리하는 여자 아니에요. 결혼 전에 태연 씨한테도 그랬어요. 절대 저를 요리하는 여자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드시고 싶으시면 나가서 사드시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오래 안 걸리시잖아요? 아니,
전업주부가 요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별꼴이네요. 왜 상관이 없니? 우린 가족 아니니? 죄송하지만 저한테 가족은 우리 엄마 아빠랑 태연 씨밖에 없네요.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대해줄게. 네, 그러시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해요? 막말로 다들 불편한데 아양 떨고 사는 거죠. 저는요, 그런 아양 못 떨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나도 너네한테 준 집 도로 가져가야겠구나. 나는 가족한테 줬다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던 모양이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3세 정옥자 씨입니다. 평생을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강인한 어머니셨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정옥자 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두 아들 태연이와 태호를 위해 삶을 바쳤던 분이었죠. 태연아, 이번에도 1등이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큰아들 태연은 어릴 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었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었죠.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이제는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옥자 씨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준 말이었으니까요. 둘째 아들 태호는 형과는 달리 과묵했지만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항상 어머니 곁을 지켜주는 듬직한 아들이었죠. 엄마,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생만 하는 우리 엄마, 손 트실라?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장성했고 각자의 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큰아들 태현은 윤지혜라는 여성과 둘째 태호는 김아윤이라는 여성과 가정을 꾸렸죠.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정옥자 씨는 두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서로 의지하며 잘 살자. 그때만 해도 정옥자 씨는 몰랐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아니라 오랜 가족의 균열이 시작될 줄은요. 어느 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큰아들 태연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요즘 전세도 너무 비싸고 월세도 부담돼서요. 지혜가 힘들어해요. 혹시 신혼집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옥자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결국 그녀는 노후 자금 일부를 꺼내 신혼집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며느리 윤지혜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들었고 집안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에서의 첫 방문 이후 그녀는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걸요. 정해진 약속날 찾아간 정옥자 씨에게 지혜는 문을 열자마자 인사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앉으실 때가 좀 그렇네요. 거실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지만 정옥자 씨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봐요. 잠시 어색한 대화를 나누던 중 지혜는 커피를 홀짝이며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언제 가실 건가요? 왜 그러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솔직히 어머님,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가깝게 지내요?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도 있긴 한가요? 다 그냥
마지못해서 챙기는 거죠. 정옥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솔직한 게 낫잖아요? 저한테 너무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정옥자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며느리들의 솔직함인가 싶었지만 정색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지혜가 좀 직설적인 스타일이야. 태연이 머쓱한 얼굴로 말하며 분위기를 얼버무렸지만 정옥자 씨의 마음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상처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옥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혜에게 더 잘해줘야 하나? 내가 불편한 시어머니는 아닐까? 그날 밤 정옥자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연이가 처음 학교에 가던 날, 태호가 자전거를 처음 탔던 날. 그 순간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하지만 정옥자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요즘 애들이 워낙 개인주의라잖아? 지혜도 곧 적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달력이 몇 장 넘어갔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태연이 부부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대신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장모님 댁에만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 다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정옥자 씨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태호와 작은 며느리 하유는 자주는 아니어도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들고 와서 축하해 주었죠. 어머니, 저희가 해드릴 게 뭐 있을까요? 집안일 도와드릴까요? 작은 며느리 하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옥자 씨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자꾸만 현관문 쪽으로 향했죠. 혹시나 큰아들 부부도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큰아들 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청소기 망가졌는데? 지혜가 무선 청소기 하나 있으면 좋겠대요. 혹시 하나만 사주실 수 있어요? 큰아들 부탁에 정옥자 씨는 며칠 후 직접 무선 청소기를 사들고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기 상자를 든 정옥자 씨를 보더니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무표정하게 말했죠. 아, 그거. 거기 두고 가시면 돼요. 고생하셨어요. 그 말에 정옥자 씨의 발걸음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만 앉았다 쉬었다 가면 안 될까? 괜찮지? 지혜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고 정옥자 씨는 무선 청소기를 현관 구석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들어서는 듯한 낯선 느낌이 들었죠. 거실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지혜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정옥자 씨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차갑기 그지없었죠. 정옥자 씨는 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싶었습니다. 소파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꺼냈죠. 지혜야. 태연이는 회사 잘 다니고 있니? 네, 뭐. 늘 그렇죠. 지혜의 대답은 짧고 냉랭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죠. 정옥자 씨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왔는데 간단한 거라도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어떨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단지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함을 원했던 것이었죠. 지혜는 그제야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정옥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죠. 어머님, 저 요리하는 여자 아니에요. 결혼 전에 태연 씨한테도 그랬어요. 절대 저를 요리하는 여자 만들지 말라고. 옥자 씨는 마음 한편에는 전업주부가 요리도 청소도 안 한다는 말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가뜩이나 불편해하는 큰며느리 때문에 애써 참으며 미소 짓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죠. 그럼 뭐 시켜서라도 같이 한 그릇 먹자. 오랜만에 얼굴 봤으니. 이번에는 정말 간단한 요청이었습니다. 함께 배달 음식이라도 먹자는 그저 가족으로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죠. 그러자 큰 며느리 지혜는 비웃듯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드시고 싶으시면 나가서 사드시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오래 안 걸리시잖아요? 그 순간 정옥자 씨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참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가슴 속에서 들리는 듯했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으며 돌아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청소기 저기 세워놨어. 꼭 쓸 일 있을 거야.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하다면 앞으로 안 올게. 네, 그러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아파트를 나와 정옥자 씨는 한동안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앞에 두고 정옥자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큰아들 부부와 잘 지낼 필요가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연이를 위해 밤새 옷을 꿰매던 날, 아들이 열이 나서 밤새 간호하던 날,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날, 그리고 결혼 후 태연이가 점점 멀어지던 순간들, 생일에도 오지 않고 문자만 보내던 날, 명절에 다음에 갈게요 라고 말하던 순간들. 이제는 그저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둘째 태호와 며느리 하유는 자주는 아니어도 진심으로 찾아왔죠. 명절이면 손수 음식을 준비해 가져오고 생일이면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두부찌개 끓일게요. 작은 며느리 하윤의 그 말 한마디가 정옥자 씨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편의점 컵라면을 먹으며 옥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같은 내 자식인데 어쩜 이리 다를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태연이를 너무 편하게 키웠나? 하지만 그날 밤 옥자 씨의 마음에는 어떤 결단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정리하자. 다음 날 아침 옥자 씨는 단 하루도 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죠. 옥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직 자신 명의로 남아있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수억 원. 평생을 절약하며 모아온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작은 아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좀 되니?
하윤이도 같이 오렴. 전화를 받은 태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1시간 후 작은 아들 태호와 작은 며느리 하윤이 옥자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엄마, 갑자기 부르셔서 걱정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옥자 씨는 큰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결정 하나 하려고 해.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랑 진짜 가족이랑 보내야겠단다. 태호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죠. 옥자 씨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엄마 아파트 등기부등본이고 이건 엄마 통장이야. 엄마, 이게 다 무슨... 태호야, 엄마가 결정했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기로.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렸죠. 들어봐, 태호야. 엄마가 어제 깨달았어. 가족이란 건 그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이라는 걸. 옥자 씨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죠. 엄마가 아플 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너희들이 진짜 내 가족이야. 엄마의 남은 인생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호도 말을 잇지 못했죠.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했다고. 옥자 씨는 작은 며느리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대해준 거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날 오후 옥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태호 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죠. 이건 내가 선택한 가족에게 주는 마음이야.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너희가 진짜 내 자식이더라. 변호사 앞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옥자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죠. 태호는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옥자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게 내 마음이야. 엄마는 이제 후회 없어.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자 씨의 재산 증여 소식은 예상보다 빠르게 큰아들 태현 부부의 귀에 들어갔죠. 동네 부동산 중개사가 큰아들 태현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태연 씨, 어머님이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바꾸셨다던데. 모르셨어요? 그 말을 들은 큰아들 태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아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혜야, 큰일 났어. 엄마가 재산을 전부 동생한테 넘겼대. 지혜의 비명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명의로 바꿔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주시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신다고. 당장 가봐야겠어. 그날 저녁 옥자 씨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벨이 요란하게 울렸죠. 초인종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나와보세요. 옥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큰아들 태현과 그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큰 며느리가 보였죠.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동생한테 집 주시고 돈 다 넘기셨다는 게? 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배신감이 가득했죠. 옥자 씨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내 인생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했죠. 큰 며느리 지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예요? 가족도 아닌가요? 옥자 씨는 그제야 차가운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그래, 가족이란 말 한번 잘했구나. 그 말에 지혜가 움찔했습니다. 옥자 씨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와 다른 냉랭함이 느껴졌죠. 나도 너네들이 이제는 불편하구나. 너가 솔직한 게 낫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나도 솔직히 말하마. 나는 너네들이 더 이상 내 자식이라고 느껴지지 않는구나. 너네들도 그렇다면서? 큰 며느리 지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뵀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건 아니죠.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 말에 옥자 씨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형평성? 정말 형평성을 따질 거면 더욱더 너네한테는 못 주겠구나. 오히려 나를 더 가족처럼 대해주는 작은아들 부부에게 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 옥자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너넨 나를 부모처럼 생각도 안 하지 않았니? 그때 너 뭐라 했니? 청소기 사들고 갔을 때. 거기 두고 가세요. 나가서 밥 사드시고 오세요.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디? 지혜는 할 말을 잃은 듯 눈을 피했고 태연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나 그동안 노력 많이 했다.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하면서. 그런데 너네들은 아무래도 나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저 돈이지? 나는 그런 자식 필요 없다. 옥자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온 서러움이 그 떨림 속에 담겨 있었죠. 그 말에 큰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 진심 아니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나 옥자 씨는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미련이 보이지 않았죠. 솔직히 불편하다면서? 나를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불편하구나. 이번에는 큰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옥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날 남으로 대했을 때 내 마음도 이미 다쳤어?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찾아왔다고. 참 우스운 일이구나.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거라. 지혜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태연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둘은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옥자 씨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간 것 같았죠. 후회는 없다. 이제 내 인생이다. 그날 밤 옥자 씨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옥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서러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은 여인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 찾아갔다면서요? 많이 힘드셨죠? 옥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제 내 선택의 후회는 없어. 그날 이후 옥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연락도 없이 찾아올까봐 불안해할 필요 없었고, 명절이면 혼자 차린 밥상 앞에서 눈물 흘릴 일도 없었죠. 옥자 씨는 둘째 아들 태호 부부와 함께 소박하지만 정 많은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태호네 집 근처의 작은 텃밭을 빌려 상추도 심었죠. 어머니, 이 상추 잎이 정말 싱싱하네요. 오늘 저녁에 쌈으로 먹어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옥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직접 가꾼 채소로 식탁을 차리는 기쁨은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우리 하윤이 솜씨가 좋아서 그런가? 이 상추가 유난히 맛있구나. 주말이면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손수 만든 찌개를 같이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숨 쉬는 일도 없었죠. 어머니, 다음엔 감자도 심어봐요. 작은 며느리의 제안에 옥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된장국에 감자 넣어서 끓이면 딱이겠네. 이제 옥자 씨의 하루하루는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큰아들 태연과 며느리 지혜의 부부 사이는 급속도로 무너져 갔습니다. 재산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매일 밤 계속되었죠. 당신 때문이야.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내 탓? 오빠가 뭐 했어? 어머니가 아프다고 할 때도 신경 안 썼으면서. 아니, 그건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해서. 이제 와서 날 탓하지 마요. 당신도 좋아서 그랬으면서. 남자가 쪼잔하게 왜 이래? 그 애미의 그 자식이네. 방금 뭐라고 했어? 말 다 했어, 당신? 태연은 결국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지혜도 스트레스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결국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별거에 들어갔죠. 옥자 씨는 그런 소식을 태호를 통해 듣게 됐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옥자 씨가 작은 며느리 하윤과 함께 시장을 다녀오던 길. 집 앞에 깡마른 얼굴에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옥자 씨는 놀라지도 않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 왔니? 어머님, 그때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그런 행동 안 할게요. 제가 미쳤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옥자 씨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그녀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난 그땐 없던 걸 알게 됐어.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사람만이 내 가족이더라. 미안하지만 이제 넌 내 울타리에 없단다. 지혜는 끝내 말도 못 붙이고 돌아섰고 옥자 씨는 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의 행복을 선택한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며느리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옥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날 저녁 태호 가족과 함께 차린 저녁상 위에는 옥자 씨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윤이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니, 이거 제가 된장 풀고 감자 넣어서 끓인 거예요. 작은 며느리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날 감자 이야기 하신 거 기억나서요. 옥자 씨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지 감자를 넣은 된장국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말 한마디를 기억해준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어머, 우리 며느리 솜씨 늘었네. 아주 구수하구나.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태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번 가을엔 우리 같이 제주도라도 다녀올까요? 한라산도 가보고 바닷바람도 쐬고요. 옥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죠. 항상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삶은 뒤로 미뤄왔으니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옥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 맛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가족의 사랑 맛이었죠. 그래. 이젠 누구도 날 기다리게 하지 않고 나도 누구를 기다릴 필요 없는 삶이 됐네. 창밖엔 조용한 바람이 불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드디어 쓸쓸함 대신 햇살 같은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태호가 옥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옥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죠. 그리고 그런 가족이 이제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 남은 인생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옥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정옥자 씨는 73세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지 재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한 결단이었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일까요?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사람만이 진짜 내 가족이었다. 이것이 정옥자 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